안녕하세요. 혼자 일해요의 글쓰는 푸들 동건마입니다. 오늘은 저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시간이 아니고 저처럼 혼자 일하시는 1인 기업가분들, 프리랜서분들, 또 예술가분들을 모시고 이야기하는 혼터뷰 시간입니다. 그래서 오늘 모신 분은요. 사실 소개가 따로 필요 없을 것 같아요. 이미 지금 쓰신 작품들이 너무너무 잘 되셔가지고 밀리의 서재, 베스트셀러 1위를 달리고 계시고 또 영화 시나리오 작가로도 활발하게 활동하고 계신 김호연 작가님이십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김호연입니다. 네, 그래서 오늘도요, 여러분들이 궁금해 하실 만한 주제를 가지고 몇 편의 동영상을 통해서 이야기 조금 나눠볼 거고요. 첫 번째로 저희가 좀 이야기 나눠볼 주제는요, 바로 시나리오입니다. 그래서 시나리오 작가로도 활동을 많이 하셔서 궁금해 하시는 내용들을 제가 대신 여쭤보고 답변을 듣고 전달해 드리면 좋을 것 같아서 네네. 그럼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고고! 네, 그러면 바로 이제 첫 번째 질문 드릴 건데요. 예. 사실 저는 이제 시나리오 작가를 꿈꾸는 사람은 아니지만 시나리오 작가를 꿈꾸시는 분들 커뮤니티에 가입이 되어 있어요. 근데 그분들 글을 좀 읽으면 굉장히 마음이 아프거든요. 왜냐면 굉장히 열심히 하시고 데뷔도 하고 싶어 하시는데 사실 시나리오 작가라는 직업 자체가 저희가 무슨 이제 공채를 봐서 회사 들어가는 거랑은 좀 다르게 데뷔하는 방법이 딱 정해져 있는 건 아닌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분들을 위해서 작가님이 어떻게 시나리오 작가로 데뷔하시게 되셨는지 그 이야기를 좀 들려주시면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데뷔할 때는 이제 그때는 한국영화계가 호황기라 2001년이었거든요. 황금기. 그때는 뭐 이제 99년에 쉬리, 2000년에 공동경비구역 JSA, 2001년에 친구. 그러니까 빅히트작이 계속 나왔죠. 맞아요, 그리고 맞아요. 그 다음에 실미도 또 나오고 태극기 날며 나오고 엄청 그 충무로에 돈이 밀려들 때고 네. 시나리오 작가를 회사에서 케어할 때요. 저 같은 경우 영화사 시나리오 작가 팀에 취직을 했었어요. 네. 직원으로. 그 시나리오 작가 팀의 직원으로 취직해서 월급 받으면 시나리오 썼어요. 그러니까 요즘 같은 경우는 그런 경우가 없을 거예요. 어떤 감독님이나 어떤 회사의 특별한 프로젝트 팀에 이제 시나리오 팀원으로 뭐 월급 받으면 활동할 수는 있지만 네. 저희 때는 좀 그런 인하우스 시스템의 작가 그 풀이 있었어요. 그리고 저도 그래서 이제 첫 영화사에서 선배님들과 같이 쓴 시나리오가 이제 한석규, 고소영 배우 출연한 이중견첩이라는 작품이고 좀 생각만큼 잘 안 돼서 이제 영화사 나와서 이제 혼자 또 시나리오 작업하다가 그래도 출판사에 취직해서 생계가 힘들어서 시나리오가 안 팔리는 거예요. 혼자 쓰니까 다시 출판사 생활하다가 2007년에 다시 전업작가 하면서 다시 시나리오 작가 생활을 했어요. 그리고 제가 참여한 게 CJ 콘텐츠 개발팀 기획개발 작가 네. 그거 참여했고 그리고 김용화 감독 작가팀, 강재유 감독 작가팀 네. 다 해봤어요. 그런데 제가 참여한 분들은 다 진행되다 중간에 이제 프로젝트가 엎어졌어요. 그래서 운이 없었죠. 그리고 왜 이런 훌륭한 감독님이랑 내가 해도 잘 안 될까라는 좀 좌절을 해서 제가 소설을 써서 이제 소설가가 됐고요. 이후에 이제 그 윤진서, 박정민 배우 나오는 태양을 쏴라라는 시나리오를 제가 이제 감독님이랑 같이 써서 이제 그 영화가 2015년에 개봉해서 첫 크레딧을 얻었습니다. 단독 크레딧이고 공식적으로는 첫 크레딧인데 2015년이에요. 네. 2001년에 이제 영화계에 입문했는데 시나리오 작가로 2015년에 첫 크레딧을 얻었어요. 그럼 한 14년 정도 그렇죠. 걸리셨죠. 예. 그동안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유명 감독 작가팀 그리고 대기업 기획개발팀 뭐 그리고 뭐 양아치 제작사에서 이제 시나리오 쓰고 이제 잔금 네. 못 받기도 하고 그 외에도 많은 유명한 영화사나 이제 팀이랑 일을 했는데 저 혼자 시나리오를 잘 쓴다고 영화가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이게 되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시나리오라는 거는 결국은 영화의 설계도고 그것을 작가 혼자 쓰는 게 아니라 프로듀서와 감독과 제작자와 함께 입을 맞춰가며 쓰는 거기 때문에 그런 상업 감각을 알아야 되고 기획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되고 함께 작업할 줄 알아야 돼요. 저 자신도 뭐 그런 시행착오가 있었지만 꾸준히 같이 하면서 작업을 해서 완성을 했는데 그래서 2015년에 데뷔하고 그 다음에 작가로 참여했다가 이제 나중에 이제 시나리오가 다 바뀌어서 제가 작가에선 빠지고 기획으로 크레딧이 들어간 남한산성이라는 작품이 있고 그리고 최근에는 계속 또 제가 아는 감독님이나 이제 영화사나 그런 이제 개별적으로 이제 일을 받아서 각색도 하고 제 오리지널도 팔고 뭐 그러면서 시나리오 작가 작업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저희가 정말 근 20년간 아유, 데뷔부터 질질이 어떻게 늘어난다. 네, 하신지를 정말 일목요연하게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가장 큰 포인트 제가 기억 남는 건 그건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글쓰기, 이야기를 짓는 거는 사실 다른 장르와 조금 뭔가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만 아무래도 영화를 위한 설계도이기 때문에 산업적인 부분 그 다음에 같이 협업하는 부분 이런 것들 조금 신경 써서 활동을 하는 게 좀 좋겠다라고 말씀해 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국 영화계에서 시나리오 작가 입지가 좁아요. 왜냐하면 한국 영화 시나리오는 감독들이 쓰거든요.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가장 유명하고 잘 나갔던 시나리오 작가들은 다 감독이 됐어요. 전업 시나리오 작가로 남아있는 유명한 시나리오 작가들 몇 명 안 돼요. 심지어 그런 분들도 지금 드라마나 OTT로 가셨어요. 그래서 되게 시나리오를 쓰려고 하면은 감독을 목표로 시나리오를 쓰는 게 유리하다고 할 수 있죠. 그리고 내가 쓴 시나리오로 감독을 하려는 목표로 열심히 시나리오에 몇 년간 매진을 하거나 아니면 나는 시나리오를 많이 잘 써서 시나리오를 많이 팔아서 예, 그 중에 한 개만 영화가 돼도 그래도 데뷔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박리담회로 나가겠다. 뭐 이러는 것도 이제 전략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시나리오 작가로만 살면은 대신 시나리오 작업을 많이 할 수는 있어요. 내가 순발력이 있다 그러면 시나리오 작가로서 뭐 6개월이나 1년에 한 편씩 작품을 판다는 목표로 참여한다는 목표로 각색을 한다는 목표로 해가지고 1년에 한 편 혹은 두 편씩 팔면은 시나리오 작가로 꾸준히 살 수가 있죠. 물론 그것도 데뷔를 해야 하고 나서죠. 아이고야. 네. 아니면 데뷔는 안 했지만 인정받는 필력을 인정받아서 이 작가가 데뷔는 안 했지만 잘 써. 작품 의뢰가 많이 들어오죠. 왜냐하면 시나리오 작가에 대한 니즈는 많아요. 그런데 이제 잘 쓰는 작가들이 많지 않고 아주 잘 쓰는 작가들은 이미 감독이 됐거나 이제 드라마판으로 가거나 이렇기 때문에 이제 애매한 포지션이 많습니다. 네, 그래서 내가 어떤 포지션에 있고 내가 어떤 시나리오 작가로서도 어떤 포지션으로 일을 할 거예요. 감독이 되기 위한 시나리오 작가인지 전문 시나리오 작가로 많은 작품을 팔아서 기회를 노릴 것인지 아니면 시나리오를 잘 쓴 다음에 뭐 드라마 작업을 하거나 뭐 소설을 쓰거나 하는 다른 장르로 또 컨버전을 꿈꾸든지 그런 여러 가지 포지션을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시나리오 작가를 지망하는 후배들이 있다면은 내가 어떤 시나리오를 어떻게 팔 것이고 내가 어떤 포지셔닝의 시나리오 작가가 될 것인지를 잘 결정해야 된다. 네,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굉장히 정말 좋은 말씀 해주신 것 같아서 포지셔닝을 잘해서 내가 어떤 작가를 꿈꾸는지 그 방향 쪽으로 조금 밀고 나가는 그런 뚝심도 조금 필요할 것 같다라고 말씀을 해주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질문 드릴 건데요. 네네. 사실 이제 장편 영화 크레딧을 가지고 계시잖아요. 근데 많은 분들이 시나리오 작가가 돼서 내 이름이 박힌 영화의 개봉이 되는 꿈을 좀 많이 꾸실 것 같아요. 네네. 그래서 그 영화 작업했던 이야기, 어떤 과정을 조금 거치셨는지 그 이야기를 조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작업한 시나리오가 극장에 영화로 개봉돼서 이렇게 제가 쓴 대사가 이제 제 귀로 들리면은 굉장히 쾌감이 옵니다. 그 즐거움에 이제 이 일을 하는 것 같고요. 제가 처음 참여해서 운 좋게 개봉했던 이중간첩이 제가 정말 좋아하는 한석규 선배님의 멋진 목소리로 제가 쓴 대사 한 줄이 살아남아서 그냥 제가 그때 막내 작가라 제가 쓴 대사들이 다 이렇게 까이잖아요. 네. 이제 선배 작가들한테도 까이고 감독님한테도 이제 뭐 연출하면서 빠지고 그리고 배우도 애드립에서 뺄 수 있고 그리고 맞아요. 이제 또 편집에서 잘리고 그러다가 제가 쓴 것 중에 하나가 마지막에 살아남아서 이제 한석규 선배님 입에서 발음돼서 제 귀로 돌아왔죠. 그 쾌감은 상상하지 못하던 쾌감이었고요. 그게 너무 짜릿하고 즐거워서 영화 시나리오를 계속 써야겠다는 그 의지를 가지게 됐죠. 그리고 계속 썼고 2015년에 태양을 쏴라는 사실 영화가 잘 되진 않았어요. 그 저예산이었고 그 저예산 독립 영화인데도 LA에서 올로케로 촬영을 했어요. 그쵸, 로케이션. 네, 그리고 이제 네. 배우들이 원래 저예산 영화인데 어쨌든 윤진서 배우, 박정민 배우 다 이제 그 당시에는 그래도 굉장히 네임드가 있는 배우들이었기 때문에 이제 미국 올로케를 할 수 있었었죠. 작은 영화임에도. 그 영화 같은 경우는 이제 제 친구인 소설가가 쓴 단편 소설을 그 김태식 감독님이라고 이제 그 아내인을 만나다라는 작품으로 유명하세요. 굉장히 독립영화계에서 좋은 작품 하시던 감독님인데 김태식 감독님이 영화로 하기로 하시고 그 판권을 사셨다가 이제 시나리오도 그 제 친구인 그 소설가 서진 작가한테 시나리오도 써달라고 했더니 서진 작가가 저는 시나리오는 못 쓰고 제 친구가 시나리오 작가 있습니다 하고 저를 소개해 주는 거예요. 야, 그래서 제가 친구도 잘 둬야 된다는 그런 친구도 교훈. 잘 둬야 돼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서진 작가 소개로 이제 김태식 감독님을 만났는데 원래도 그 감독님 작품을 좋아했기 때문에 기쁜 마음으로 만나서
위기투합해서 그 작품의 시나리오를 썼죠. 그걸 이제 시사회 때 또 봤고, 그 전에 이제 감독님이 이제 러쉬 필름을 보여줘요. 네. 예, 그래서 김 작가 이거 나온 거 1차 편집한 거다. 편집 초고본을 보여주는데, 이거 뭐, 저기, 그 나체가 된 기분이죠. 좀, 예, 창피한 부분도 있고, 이때 대사를 좀 더 손볼 걸, 이 설정을 좀 더 강화할 걸. 근데 항상 그런 좀 저예산 영화들은 아쉬운 게 있어요. 시간과 이 자본만 더 있으면 좀 더 여유 있게 할 텐데라는 그런 아쉬움을 많이 가졌고, 그 와중에도 이제 그 배우들이 이제 제가 쓴 동선대로 움직이고 상상했던 그런 지점들을 이렇게 얼굴 표정과 그리고 분위기로 보여주잖아요. 네. 그럴 때 느끼는 쾌감은 네. 이제 창작자들만의 즐거움이죠. 예, 이제 관객들에게까지 전달되면 그 영화가 히트되는 거고, 그게 안 되더라도 작가들은 그것만으로도 좀 행복한 건 있어요. 그래서 작가님의 차기작도 또 기대를 하면서 제가 또 다음 질문 좀 드려보도록 할게요. 사실은 이거는 사실 작가님이시니까 답변해 주실 수 있는 부분일 것 같은데, 지금 이제 시나리오도 집필을 하시고 소설도 집필을 하시잖아요. 근데 제가 봤을 때 두 가지 장르는 새로운 캐릭터를 만들고 네. 새로운 이야기를 만들어서 내놓는다는 점에서는 굉장히 비슷한데 다른 점도 사실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조금 비교를 해서 이런 게 비슷하지만 큰 차이점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시면 좀 어떨까요? 그러니까 둘 다 이제 일단 공통점은 장편 서사죠. 예. 그러니까 저는 뭐 장편 소설, 장편 시나리오를 쓰니까 네. 예. 장편 서사 이 어떤 기승전결 있는 이야기를 쓴다는, 그리고 그걸 스토리텔링을 구사해서 쓴다는, 그리고 그걸 좀 더 상업적인 코드로 쓴다는 거에 저는 다르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다른 점이 있다면 이제 시나리오는 다 같이 하는 거고 소설은 좀 더 개인적이죠. 예. 그래서 물론 소설도 자기 혼자 하진 않아요. 그쵸, 편집자가 그쵸. 또 피드백도 해주고 저도 이제 많이 반영해서 고치기도 하고 하지만 시나리오를 쓸 때 강도와는 많이 차이가 있고요. 그리고 소설은 또 어쨌거나 쉽게 말하면 제가 촬영이랑 연출을 다 하는 거잖아요. 영화로 치면. 그쵸, 그래서 그쵸. 제 자신이 그것은 이제 문장과 문체로 제가 또 표현해야 되는 영역이 있습니다. 다만 시나리오는 오히려 모두에게 쉽게 전달될 수 있는 단문의 지문과 아주 이제 건조하지만 정확한 지문을 써야 되고, 뭐 시나리오 쓸 때 문체로 막 아름다운 지문 쓰면은 그러는 분들도 계시긴 해요. 이창동 감독님 같은 경우 이제 소설 문체처럼 지문이 아름답다고는 하는데 이제 그분이니까 그렇게 할 수 있는 거고, 일반 시나리오 작가들은 그렇게 하는 건 좋지 않습니다. 그리고 내가 연출을 할 거고, 뭐 내가 김지훈이고 내가 유승환이면 내가 연출을 할 거니까 내 입맛에 맞게 시나리오 지문 묘사를 해도 돼요. 그런데 대중상업 시나리오 작가는 이제 내 시나리오가 누가 연출할지 모르고 그쵸. 누가 연출을 하더라도 이제 객관화된 그 문장을 써야 돼요. 문체도. 그래서 딱딱 정확하게 써주는 게 중요하고, 감독만 보는 게 아니라 또 촬영 감독도 볼 거고 배우도 볼 거잖아요. 그래서 정확한 지문과 대사들도 이제 개성 넘치는 대사는 좋지만 이제 공감대가 많이 형성될 수 있는, 그리고 이 작품의 캐릭터에게 맞는 대사들, 그리고 아무래도 이제 소설보다는 이제 영화가 대사가 좀 많죠. 상업 영화 같은 경우. 그래서 대사를 좀 더 많이 잘 써야 되고, 소설 같은 경우는 이제 아무래도 내면 묘사가 가장 큰 차이죠. 시나리오에서 내면 묘사를 할 수 없잖아요. 소설은 내면 묘사가 가능하죠. 그런 치트키가 있긴 하지만 또 내면 묘사를 잘하기도 힘들어요. 네, 그래서 그런 차이들이 있습니다. 예. 그럼 우문이긴 하지만 제가 네. 갑자기 궁금해서 드리는 질문인데, 그러면 시나리오를 쓸 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누구 손에서 어떤 작품으로 탄생될지 모르는 상태에서 쓰는 거잖아요. 그래서 좀 약간 평균치에 맞춰서 쓰신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럼 예를 들어서 이게 내가 처음에 생각했던 이야기는 뭐 멕시코 배경이야. 근데 이제 멕시코까지 로케이션 하기에는 조금 그렇지 않을까 해서 이제 장소를 바꾼다든지 이런 버짓에 맞춰서 설정을 바꾸시면 쓰시는 경우들도 좀 있으실까요? 쓸 때 아예 버짓에 맞춰 써야죠. 예, 내가 신인 작가인데 배경을 멕시코로 하면 영화가 안 나오죠. 예. 그러니까 저도 이제 신인 때 멜로 영화인데 네. 야구장 배경으로 한 씬을 쓴 거예요. 네. 야구장에서 데이트하는 장면을. 프로듀서가 보고 이제 네. 이런 거 왜 쓰셨어요? 그러죠. 이 야구장에서 데이트하는 장면이 좀 분위기 좋지 않습니까? 야구장에서 촬영을 하려면 몇 억 들어갑니다. 이게 멜로 영화고 예산이 크지 않은데 이런 거는 작품 완성을 생각하고 쓰셔야지 그림 좋다고 예산 생각하지 않고 쓰시면 아마추어로 오해받습니다. 뭐 아마추어였죠 그때는 뭐 사실은. 그래서 그 야구장 장면은 이제 실내 야구장으로 바꾸는 거죠.
그다음부터는 아예 야구장을 안 쓰죠. 그냥 실내 야구장에서 이제 네. 배팅하면서 네. 데이트하는 걸로 네. 바꾸는 거죠. 아예 그걸 생각하지 못하는 시나리오 작가는 이제 자기 몽상이죠. 예. 그리고 예전에도 뭐 그런 말 많았고 지금도 그렇지만 뭐 신인들한테 사극 쓰지 말라고. 사극은 버젯이 크잖아요. 그죠. 근데 신인 작가가 버젯 큰 걸 쓰면은 이제 제작사들이 감당하기 부담스럽다고 뭐 하는 그런 예산과 환경의 여건 그리고 그 기획에 대한 이해 이런 거는 이제 시나리오 작가도 알아야죠. 왜냐하면 시나리오 작가이자 자기 아이템을 개발하는 기획자기도 하잖아요. 물론 이제 영화사가 제공한 기획을 받았으면은 그건 또 다른 문제인데 기본적으로 시나리오 작가는 자기 오리지널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 오리지널 기획할 수 있어야 되고 근데 그 기획에 있어서 영화 제작의 어떤 시스템이나 메커니즘 이해 없이 재밌다고 막 갖다 붙이면 안 되거든요. 예, 그래서 그것들에 대한 이해는 쓰다 보면 알게 됩니다. 예. 네, 그래서 여러분 쓰실 때 야구장 넣으실 분들은 좀 생각해보시고 전체적인 버짓이라든지 이런 거 사이즈를 생각하셔서 조금 알맞게 좀 변형하시는 게 좀 좋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고요. 그 다음 이제 다음 질문 드릴 건데 이거 사실 제 개인적으로 엄청 궁금한 부분이기도 네네네. 해요. 제가 이제 얼마 전에 되게 재밌게 본 드라마 작품이 있었는데 그게 이제 대본집이랑 그다음에 대본을 어떻게 집필하게 됐는지 자료조사까지 해가지고 책으로 나오는 작품이 있었어요. 괴물이요? 어떻게 하셨죠? 괴물이 그걸로 화제됐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그걸 봤는데 너무 충격받았던 건 뭐냐면 이력서가 다 그 개개인의 인물마다 있고 그리고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뭐 성격이나 직업 이게 아니라 부모님은 어떤 일을 하셨고 그다음에 이 사람은 만약에 군대를 갔으면 어떤 데서 근무를 했는지 뭐 이런 것까지 다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보면서 이제 뭔가 호흡이 긴 작품을 쓸 때는 이런 자료 조사를 굉장히 치밀하게 해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했는데요. 근데 작가님 같은 경우에는 이런 자료조사를 거의 100%, 200%에 가깝게 완벽하게 다 하시고 집필에 들어가시는지 아니면 이제 큰 틀을 잡아 놓으신 다음에 쓰시면서 더 채워 넣으시는 편이 조금 궁금했었어요. 그러니까 21세기의 작가들은 이 점에서는 좀 유리해요. 우리는 검색 엔진이 있잖아요. 그쵸. 예, 옛날에는 그런 게 없었잖아요. 그래서 일일이 취재를 해야 되고 관계자들을 다 만나야 되고 그러면서 이제 거절당하기도 하고 이제 취재하는데 로드도 많이 걸리고 맞아요. 고생도 많이 하실 텐데 우리는 쉽게 말하면 제가 지금 뭐 경찰 프로파일러를 인터뷰하고 싶다? 검색하면 검찰 프로파일러 인터뷰가 떠요. 그쵸. 네, 그러면 그 인터뷰를 모아 보다 보면 제가 원하는 답이 거기 하고 싶었던 질문이 이미 기사화된 게 있어요. 그걸 인터넷 클릭 몇 번을 할 수 있다는 게 굉장히 훌륭하죠. 물론 그러고선 제가 그 기자한테 연락해서 그 프로파일러 연락처를 받아서 그 프로파일러를 만나서 2박 3일간 취재를 할 수도 있죠. 하지만 이야기의 시작에서는 검색만으로도 시작할 수는 있다는 거예요. 저는 초기 조사는 검색과 지인 찬스로 최대한 빨리 끝내서 기획을 하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내 안에 이제 작품에 대한 기획이 지치지 않게. 그러면 거기에 대한 약간의 디테일은 검색과 그리고 몇 번의 만남 그리고 어렵지 않은 만남을 통해서 빨리 확보해서 저는 빨리 일단 씁니다. 일단 그래서 어느 정도 시놉시스 정도를 정리하고 그 다음에 집필을 하면서 구체적인 취재나 조금 더 필요한 디테일들이 있을 때는 쓰다가 멈추고 다시 취재를 하거나 그런 방식으로 하고요. 네. 뭐 괴물과 아까 그 작품집에 그건 저도 이제 봤는데 완벽하신 거죠. 그분은 정말 괴물같이 취재를 하시고 괴물같이 프로파일링을 하신 거고 네. 그래서 좋은 작품이 나온 거예요. 그리고 드라마처럼 좀 더 호흡이 길고 네. 캐릭터가 오래 나오는 그리고 많은 캐릭터가 방대하게 나오잖아요. 맞아요. 작가님 스스로도 정리를 하셔야 됐을 거예요. 그리고 작품마다 케이스 바이 케이스일 것 같은데 분명한 거 있어요. 캐릭터에 있어서는 3대까지 조사해라. 3대. 예, 그건 이제 캐릭터 사전 같은 데도 많이 나오는데 3대까지는 알아야 돼요. 예, 이거는 이제 그 작가가 아니라 이제 심리학자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이제 이 사람에 대해 심리학적으로 정신분석학적으로 조사를 하면 그 부모대, 할아버지대까지는 이제 연구를 해야 된다. 조사를 해야 된다. 마찬가지로 작가가 캐릭터를 창조할 때는 이 사람 부모 세대 그리고 이 사람 할아버지 세대의 환경은 어땠고 그 환경하에 이 사람 부모는 어떻게 자랐고 그래서 자식인 이 사람은 어떤 환경을 하에서 자랐는지 이것이 캐릭터를 구성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클루입니다. 예, 그거까지는 생각을 해야 돼요. 저는 그걸 프로파일링으로 막 이렇게 적진 않아요. 다만 제 머릿속에서 이 사람은 이랬을 것이다, 이랬을 것이다 상상을 하죠. 예, 그리고 적용을 하고 네. 그러면서 캐릭터를 구체화시키죠.
예. 그래서 네. 자료 조사를 하실 때 내가 네. 이미 어느 정도 아는 소재를 가지고 하실 때는 너무 다 세팅을 하시고 직접 만나서 취재까지 하시려고 하지 마시고 일단 틀을 짜시고 부족한 부분들을 조금 채워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게 아니라면은 지금 진짜 말씀하신 것처럼 현장의 취재라든지 이런 것들 좀 중요할 것 같고, 그리고 인물 같은 경우에는 3대까지 그렇게 조금 설정을 좀 가다듬으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저도 네네. 힌트를 조금 많이 네, 얻어가게 되는 것 같아요. 첨언하자면 네. 뭐 말씀드렸지만 케이스 바이 케이스예요. 예, 어떤 작품은 취재를 철저히 하고 완벽한 취재 후에 작품을 하는 게 맞을 수도 있어요. 네, 작품에 그리고 따라. 어떤 작품은 일단 빨리 시작하고 내가 어느 정도 그 이야기에 다 있다면 빨리 시작하고 그러면서 이제 조금씩 개발하고 조금씩 취재를 하는 게 더 작품을 만드는 어떤 공정상 유리할 수도 있다. 예, 그런 것 같아요. 예. 네, 그래서 집필에 조금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면서 저희가 이제 마지막 질문 조금 드려보려고 하는데요. 요즘에 사실 숏폼 콘텐츠라고 해서 예전과는 조금 다른 길이의, 다른 포맷의 그런 작품들이 조금 많이 나오고 있어요. 네네. 뭐 길이가 조금 짧아지기도 하고 아니면 예전과는 다르게 뭐 극장이라든지 브라운관이 아니라 다른 쪽으로 웹이라든지 스마트폰으로 바로 볼 수 있게 서비스되는 형태들도 사실 많이 있거든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전통적인 작품이랑은 조금 다르게 쓰시는 경우들도 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조금 어떻게 보시는지, 그리고 또 작가님께서도 이런 숏폼 컨텐츠 조금 집필할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지 좀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OTT 얘기하시는 거죠? 예, 작가들에겐 좋죠. 왜냐하면 시장이 넓어졌으니까, 그리고 할 수 있는 게 많아졌으니까, 그리고 영화로 치면 영화는 이제 1시간 반에서 2시간짜리 포맷의 장편 시나리오를 써야 됐고, 드라마는 일단 무조건 16부작이었잖아요. 네. 예, 뭐 예전에 이제 최 몇 년 전까지만 해도 16부 기준으로 시작했잖아요. 요새는 이제 12부 드라마도 있고, 네, 뭐 10부도 9부도 있고, 있고. 8부도 있고, 네. 그리고 이제 넷플릭스나 OTT 장르에서는 뭐 6부도 있잖아요. 네. 예, 최근 히트한 것도 6부잖아요. 그러니까 작가들에게 유리해졌죠. 유리해졌고, 내가 생각하는 기획이나 내가 생각하는 이야기의 사이즈가 길어야 한 드라마로 치면 한 6부, 8부 나올 것 같은데 16부 드라마 포맷에 맞춰야 됐어요. 왜냐하면 이제 광고와 여러 가지 이제 그 공중파 시장의 이제 상황 때문에 광고죠, 주로. 그렇기 그죠, 때문에 그죠. 16부를 채워야 수익이 나고 제작자 맞아요. 수익도 나고 네. 그 PPL도 붙고 그렇기 때문에 이걸 늘려야 되잖아요. 네, 맞아요. 근데 이야기 사이즈는 이거는 뭐 장르상 어떤 스릴러나 뭐 어떤 특정 장르이기 때문에 6부, 8부에서 끝나야 되는데 이걸 늘려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가지고 멜로를 투입해서 약간 잔가지들을 만들어야 되니까 서브플롯을 만들어야 되니까 멜로를 반드시 넣었잖아요. 그래서 16부를 어떻게든 채워서 이야기가 장르가 애매해지는 거죠. 그래서 예전에 한국 드라마는 병원에서 연애하는 얘기, 경찰관이 예, 나와서 연애하는 얘기. 경찰서에서 연애하는 얘기, 뭐 저기 교도소, 교도소는 아니다. 아무튼 이제 다 어디서 연애하는 얘기로 끝난다는 농담이 있었듯이 실제 그랬어요. 그 16부를 채워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멜로 라인을 만들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야기가 어떤 장르에 멜로가 필요 없는 장르고 격가제가 필요 없는 장르의 이야기임에도 그걸 꽉꽉 채워야 됐던 거죠. 킹덤에 멜로를 넣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킹덤이 만약에 OTT가 없어서 킹덤도 이거 좀비 장르지만 16부를 채워야 돈이 되니까 무조건 멜로를 넣어. 좀비들끼리 연애도 하고 뭐. 이러면서 뭐 막. 오징어 게임에도 막 멜로 넣어서 이거를 6부가 아니라 16부로 만들어야 됐다. 지금 같은 OTT 장르가 없으면 그러면은 죽도 밥도 안 될 수 있죠. 장르에 집중할 수 없고 이야기의 스피드도 완결성도 차라리 이렇게 끝내고 시즌2를 가는 게 나아요. 그래서 쉽게 말하면 필드가 넓어진 거죠. 작가들에게는 좋은 일이에요. 다만 저는 그 기회를 지금 못 잡고 있다는 거. 예, 일단 저는 아직 이제 드라마 쪽은 제한도 있고 기회도 있지만 제가 아직은 좀 준비가 좀 덜 된 것 같아서 원래 이제 그 열심히 해왔던 좀 익숙한 시나리오 작업과 이제 소설 작업을 더 해야 되지 않을까. 예, 그 두 개 하기도 좀 벅차긴 해요. 예. 그쵸. 이렇게 해서 이제 김호연 작가님만이 하실 수 있는 답변을 저희가 쭉 들어봤어요. 왜냐면 시나리오도 쓰시고 소설도 쓰시기 때문에 두 가지를 조금 관심을 같이 가지고 계신 분들이라면 조금 더 비교하면서 들을 수 있었을 것 같다라는 이런 생각이 들고요. 2부에서는 저희가 조금 더 소설에 집중을 해서 돌아올 테니까 여러분 길지 않은 영상이니까 꼭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해 놓으시고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저희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요. 제발!